민영아, 이번 달 입금이 안 됐더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아니, 부드러운 척하고 계셨죠. 그 온화한 말투 속에 숨겨진 칼날을 저는 이제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어제까지 안 들어왔더라고. 바쁜 건 알지만 집안 제사도 안 나오는 며느리가 돈까지 끊으면 좀 서운하지 않겠니?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400만 원. 시어머니께 매달 보내던 금액이었습니다. 10년간 120번의 이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저는 이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강남 산후조리원 특실 1200만 원. 오피스텔 보증금과 카페 인테리어 자금. 제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돈은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낳은 아이를 위해 그리고 그 여자의 새 인생을 위해 쓰였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어요. 새 며느리한테 받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요. 산후조리원, 오피스텔, 카페. 저는 그 모든 배신의 실체 위에서 처절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38인데요. 판교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세운 건 6년 전이었어요. 32, 그러니까 결혼 4년 차쯤 되었을 때 창고 관리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거든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회사가 지금은 직원만 50명이 넘는 중견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제 삶은 점점 바빠졌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거래처 미팅, 신제품 개발 회의, 투자자 미팅까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댁 행사에 자주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명절은 그나마 시간을 냈지만 제사나 집안 어른들 생신 같은 건 거의 빠졌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민영아, 이번 주 토요일에 제사 있는 거 알지? 죄송해요, 어머님. 이번 주는 거래처 미팅이 겹쳐서요. 그래, 네가 바쁜 건 엄마도 알아. 회사 대표인데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집안 행사에 못 나와도 되니까 대신 아들 체면이랑 집안 살림에는 물질적으로 보탬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의 말투는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들렸죠. 저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쯤 필요하세요? 글쎄다, 집안 살림이라는 게 워낙 들어가는 데가 많아서. 그래도 네가 대표니까 한 달에 300만 원, 아니 400만 원 정도면 어머니가 부담 없이 집안일 챙길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렇게 시작된 자동이체가 10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어머님 계좌로 4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처음 몇 년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댁 살림을 돕는 것도 며느리 도리고 제가 행사에 자주 못 나가니까 그 대신 돈으로라도 성의를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낡은 빌라에서 혼자 사시는데 한 달에 400만 원이면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가끔 전화가 오면 이번 달은 집 수리비가 좀 들어가서 친척 경조사가 겹쳐서 하며 추가로 돈을 부탁하시곤 했습니다. 2025년 봄, 회사는 신제품 론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형 물류센터와 계약을 앞둔 상황이라 저는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날도 새벽 2시까지 개발팀과 회의를 하고 대표실 소파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아침 7시에 다시 미팅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남편 필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 늦을 것 같아. 응,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요. 필구는 제가 회사를 세울 때부터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영업 담당으로 시작했는데 회사가 커지면서 대외협력 이사라는 직함을 달게 되었죠. 사실 실적이 뛰어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표 남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저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 정도 자리는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거래처와의 계약 미팅이 있었어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물론이고 영업팀, 개발팀 주요 인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필구도 대외협력 이사 자격으로 자리에 있었죠. 미팅이 끝나고 거래처 담당자가 저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검토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필구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김 부장님, 저희 회사 시스템은 제가 초기 기획부터 참여해서 만든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개발팀이 담당하지만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제가 다 구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필구는 기획에 참여한 적도 없고 개발 과정에서도 거의 역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래처 앞에서 남편 체면을 깎을 수는 없었어요. 그냥 미소만 지으며 넘어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뒤 회계팀장 유하정 씨가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나경 씨. 무슨 일이에요? 이번 달 법인카드 결제 내역 정리하다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나경 씨는 태블릿을 건네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필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조 이사님 카드로 강남 쪽 고급 레스토랑 결제가 여러 건 있는데 거래처 접대비로 처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날짜에 다른 팀에서도 똑같은 거래처 접대비가 청구되어 있어요. 중복 청구된 거네요? 네. 그리고 이 유아용품점 결제는 뭔지 모르겠고요. 접대비 항목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강남 산부인과 베이비페어, 프리미엄 유모차 브랜드 매장. 명백히 개인적인 용도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수고했어요, 나경 씨. 네, 대표님. 나경 씨가 나간 뒤 저는 한동안 그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설마 했죠. 설마 남편이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쓸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필구는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죠. 일찍 들어왔네요? 응. 저녁 약속이 일찍 끝나서. 그래요. 오늘 법인카드 내역 확인하다가 좀 이상한 게 있던데. 혹시 당신 카드 분실한 적 있어요? 필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태어난 척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거? 거래처 사람이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 있다고 해서 내가 대신 결제해 준 거야. 나중에 다 정산받았어. 유아용품도요? 응. 그 사람 아기가 갓 태어났거든. 선물로 좀 사준 거지 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아니, 넘어가고 싶었던 거겠죠. 다음날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영아, 이번 주 토요일에 작은아버님 제사 있는데 올 수 있니? 어머님, 죄송한데 이번 주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계약건 때문에 주말에도 회사 나가야 해서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우리 며느리가 회사 대표인데. 그래도 집안 재산은 챙겨야 하니까 제사 비용이랑 친척들 식사비는 좀 보태줘야겠구나. 얼마나 필요하세요? 이번엔 친척이 좀 많이 오니까 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송금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400만 원에 추가로 200만 원. 그달 시댁으로 보낸 돈이 600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2025년 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몰두했고 필구는 여전히 대외협력 이사 명함을 들고 다녔습니다. 어머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주셨고 저는 한 번도 늦지 않고 돈을 보냈어요. 120번째 자동이체가 나간 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도대체 얼마를 보낸 걸까?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매달 400만 원씩 10년이면 4억 8천만 원. 여기에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추가로 보낸 돈까지 합치면 아마 5억은 넘었을 겁니다. 5억이면 강남의 작은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두 채도 가능할지 모르죠.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문득 필구의 법인카드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유아용품, 산부인과,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어머님이 매달 받아가시는 400만 원. 뭔가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하게 조여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저는 나경 씨를 불렀습니다. 나경 씨,
지난 2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체를 정리해 줄 수 있어요? 특히 조이사 카드 부분을 좀 자세히 봐주세요. 네, 대표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확인차 보려고요. 나경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제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가 놓였어요. 그 파일을 펼치는 순간 저는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진실을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진실이 얼마나 잔인한 대신으로 저를 무너뜨릴지는요. 파일을 펼치고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은 평소처럼 처리했지만 밤만 되면 노트북을 켜고 필구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추적했어요. 엑셀 시트의 날짜별, 장소별, 금액별로 정리하면서 패턴을 찾기 시작했죠.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남 쪽 고급 레스토랑은 대부분 평일 저녁 8시 이후에 결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날짜의 거래처 미팅 일정을 확인해 보니 필구가 참석했다고 보고한 미팅은 대부분 오후 5시 전에 끝나 있었습니다. 그럼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의 레스토랑 결제는 도대체 누구와 함께 한 걸까요? 더 이상한 건 유아용품 구매 내역이었습니다. 프리미엄 유모차 280만 원, 아기 침대 세트 150만 원, 수입 카시트 95만 원. 이런 고액 품목들이 작년 가을부터 올해 초까지 집중적으로 구매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9월쯤 어머님이 갑자기 전화를 주셨거든요. 민영아, 이번 달은 집 보일러를 갈아야 해서 돈이 좀 많이 드는구나. 미안한데 100만 원만 더 보태줄 수 있니? 네, 어머님. 송금해 드릴게요. 그렇게 추가로 보낸 100만 원. 그리고 10월에도 11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돈을 더 보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가 바로 필구가 유아용품을 집중적으로 구매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어쩌면 거래처 사람 선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척 조카 선물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필구가 자주 접대비로 처리한 레스토랑 목록을 뽑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곳이 청담동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유명한 곳이었죠. 저는 그 레스토랑 인스타그램 계정을 검색해봤습니다. 한참을 스크롤하다가 손가락이 멈췄어요. 작년 11월에 올라온 게시물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측에서 올린 사진인데 오늘 특별한 손님과 함께한 저녁이라는 캡션과 함께 음식 사진이 몇 장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한 장에 배경으로 희미하게 찍힌 커플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필구였어요. 옆에 앉은 여자는 젊고 예뻤습니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채 필구를 보며 웃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 테이블 위에는 와인 잔과 촛불이 놓여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진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검색을 이어갔어요. 필구의 개인 SNS는 거의 업데이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거래처 직원들, 그리고 지인들의 SNS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년 12월 거래처 직원 중 한 명이 올린 게시물이었어요. 친구 카페 오픈 축하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브런치 카페 개업식 풍경이었죠. 리본 커팅 사진에서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필구가 젊은 여자 옆에 서서 함께 가위를 들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레스토랑 사진 속 그 여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죠. 카페 이름은 체림의 브런치였습니다. 댓글을 읽어 내려갔어요. 축하해, 드디어 내 꿈 이뤘네. 아기 아빠가 든든하게 잘 챙겨주니까 좋겠다. 오픈 선물 뭐 보낼까? 애기용품? 아기 아빠. 그 세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든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필구의 외도, 아이, 그리고 그 여자를 위한 카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위치는 한강변 신축 상가 건물 1층이었어요. 임대료가 만만치 않은 곳이었죠. 인테리어 사진을 보니 세련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이 정도 카페를 차리려면 최소 1억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필구의 연봉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연 7천만 원 정도였고
그나마도 생활비로 다 나가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문득 어머님이 떠올랐습니다. 매달 400만 원.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고 작년 가을부터 유난히 자주 추가로 요청하셨던 돈. 저는 노트북을 열어서 제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님께 보낸 돈만 따로 정리해봤어요.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기 송금 외에 추가로 보낸 돈이 총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필구가 유아용품을 구매하고 카페 오픈 준비를 하던 시기와 정확히 겹쳤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어머님이 제가 보낸 돈을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아니,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저는 나경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나경 씨, 혹시 법인카드 말고 조이사 개인 명의로 처리된 회사 경비가 있나요? 개인 명의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나경 씨는 10분 뒤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작년 11월에 조이사 명의로 회사 차량 유류가 청구된 게 있네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조이사는 해외 출장 중이셨거든요. 이게 좀 이상해서 제가 당시에 여쭤봤는데 대리운전 때문에 그렇다고 하셔서 그냥 넘어갔어요. 해외 출장 중에 대리운전이요? 네. 저도 이상했는데 조이사가 확실하게 말씀하셔서요. 저는 작년 11월 필구의 출장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싱가포르 전시회 참가로 5일간 출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회사 차량이 서울에서 계속 사용되었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나경 씨, 그때 차량 GPS 기록 남아있나요? 확인해 볼게요. 30분 뒤, 제 앞에는 차량 이동 기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필구가 출장 간 그 5일 동안 회사 차량은 매일 강남 산후조리원 앞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산후조리원. 저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작년 11월이면 아이가 태어난 시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필구는 출장을 핑계로 산후조리원에 있는 그 여자와 아이를 돌봤던 겁니다. 회사 차로. 저는 산후조리원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강남에서도 가장 고급스럽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특실 비용이 한 달에 1천만 원이 넘는다는 곳이었죠. 그 돈은 누가 냈을까요? 저는 어머님 통장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보낸 그 돈이 남편의 외도 상대와 그 아이를 위해 쓰였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저는 필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필구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다른 여자와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기분일까? 그리고 어머님은요. 며느리가 죄책감에 보내는 돈을 받으면서 그 돈으로 아들의 외도를 도와주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필구가 깰까 봐서가 아니라 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이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가지 않고 그 브런치 카페로 향했습니다. 한강변 신축 건물 1층에 위치한 체림의 브런치.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식물들, 창가에 놓인 아기자기한 소품들. 카운터 뒤에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문채림. SNS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젊어 보였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였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혼자요. 네. 이쪽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보는 척하면서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페 오픈 기념 사진이었어요. 필구와 채림이 함께 리본을 자르는 모습.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 사람.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주문하시겠어요? 채림이 다가왔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녀가 커피를 만드는 동안 저는 카페의 구석구석을 관찰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커피 머신, 수입 식기들, 정성스럽게 꾸며진 디저트 쇼케이스. 이 모든 게 제 돈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시댁 생활비로 보낸, 그래서 어머님을 통해 흘러간 제 돈으로 커피가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맛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씁쓸했죠.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이제는 증거를 모을 차례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추측이 아니라 기록으로 이 배신의 전모를 밝혀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되찾아낼 겁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감정은 최대한 억누르고 마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듯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법무법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봤고 그 중에서 기업 경영인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룬 송재환 변호사를 선택했어요.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송재환 변호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대표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리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필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회사 차량 GPS 기록, SNS 캡처 사진, 그리고 제가 시댁에 보낸 송금 내역. 남편의 외도가 확실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혼보다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시댁에 보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송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건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일단 상대 여성의 계좌 흐름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시어머님 계좌에서 그 여성 쪽으로 큰 금액이 이동한 흔적이 있다면 나중에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그 여성의 사업자 정보부터 확인해 봐야겠네요.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셨죠? 네. 한강변에 작년 12월에 오픈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어 몇 가지를 검색했습니다. 문채림, 33세, 사업자 등록은 작년 11월에 되어 있네요. 초기 자본금이, 이 정도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얼마인데요? 1억 2천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카페 업종치고는 꽤 큰 규모예요. 1억 2천만 원. 필구의 연봉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변호사님, 산후조리원 비용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라 좀 까다롭긴 한데 일단 해당 산후조리원에 문의는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라서 쉽게 알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산후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시스템을 확인했어요. 특실 비용 안내를 보니 사주 기준 1,200만 원이었습니다. 만약 작년 11월에 입시했다면 12월 초까지 있었을 거예요. 그 시기 어머님께 보낸 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작년 10월 정기 송금 400만 원 추가 송금 150만 원 보일러 교체 명목, 작년 11월 정기 송금 400만 원 추가 송금 200만 원 친척 경조사 명목, 2달 동안 추가로 보낸 350만 원. 물론 산후조리원 전체 비용에는 한참 모자라는 금액이었지만 일부를 보탠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범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나경 씨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나경 씨, 혹시 조이사 명의로 된 개인 계좌 이체 내역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회사 경비 정산과 관련해서요. 대표님, 그건 개인 계좌라서 제가 직접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조이사가 회사 경비로 청구한 내역 중에 계좌 이체 건이 있는지는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부탁할게요. 이틀 후 나경 씨가 제 방으로 들어왔을 때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대표님, 이거 좀 이상한 게 많아요. 나경 씨가 건넨 파일을 펼쳐보니 필구가 회사 경비로 청구한 계좌 이체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거래처 선물 구매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 500만 원, 협력업체 지원 명목으로 300만 원,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 하지만 실제로 그 돈이 거래처로 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영수증도 제대로 첨부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나경 씨,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청구된 거예요?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거든요. 작년 하반기, 채림이 임신하고 카페 오픈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필구를 직접 추궁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했거든요. 다음 날, 저는 한강변 신축 오피스텔 단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체림의 카페에서 걸어서 5분 거리. SNS 사진 속 배경에서 힌트를 얻어 찾아온 곳이었어요. 경비실에서 택배 온 척하며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문채림 씨 계시나요? 1204호 맞죠? 네, 맞는데 지금 안 계실 거예요. 낮에는 카페 가셨을 텐데. 1204호. 저는 그 호수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부동산 거래 정보를 검색했어요. 공개된 정보는 많지 않았지만 해당 단지의 전세가 시세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204호는 전용 면적 84점. 전세 보증금이 약 5억 원 정도였어요. 5억. 또다시 필구의 능력 밖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밤 필구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영아, 오늘 회의 어땠어? 응, 괜찮았어. 당신은? 나도 거래처 미팅 하나 있었는데 잘 풀린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필구의 일정표에는 미팅이 없었거든요. 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그래요? 잘 됐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모았어요. 필구의 외도, 채림의 존재, 카페와 오피스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돈의 흐름.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어머님이 정말로 제 돈을 채림에게 보냈는지 확인하는 것. 다음 날, 저는 송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가 직접 시어머님께 물어볼 수도 있을까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칫하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외도 자체는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다만 시어머님과 공모했다는 걸 입증하려면 송 변호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시어머님과 그 여성이 연락한 흔적이 있을까요? 문자나 통화 기록 같은 거요. 그건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요. 만약 그런 기록이 있다면 그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님과 채림의 연락 기록.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필구의 핸드폰. 필구는 집에서 핸드폰을 자주 테이블 위에 두고 다녔어요. 비밀번호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만약 필구가 어머님과 채림을 중간에서 연결했다면 필구의 핸드폰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필구가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저는 조용히 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메시지 앱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관된 대화 폴더를 열어보니 거기에 모든 게 있었어요. 어머님과 채림의 단체 채팅방.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스크롤을 내리며 내용을 확인했어요. 2024년 10월 15일, 배옥자 채림 씨, 조리원 비용 일부 오늘 보내드릴게요. 민영이한테 돈 들어왔어요. 문채림 감사합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입실 예정이에요. 조필구 엄마, 고마워.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2024년 11월 8일, 배옥자 채림 씨, 우리 손주 건강하게 태어났다니 다행이네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문채림 어머님 덕분에 좋은 조리원에서 잘 쉬고 있어요. 아기도 건강해요. 조필구 엄마, 이번 달에 민영이한테 추가로 좀 받을 수 있어? 배옥자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2024년 12월 20일, 문채림 어머님, 카페 오픈 준비 거의 끝났어요. 인테리어 잔금만 남았는데, 배옥자 얼마나 필요해요? 문채림 200만 원 정도요. 배옥자 알았어요. 이번 주에 보내드릴게요. 조필구 엄마, 정말 고마워. 내가 꼭 갚을게.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저는 빠르게 그 대화 내용을 제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증거였으니까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멎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필구의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필구가 나왔을 때 저는 TV를 보고 있는 척했습니다. 민영아, 뭐 보고 있어? 응, 그냥 뉴스. 나 배고픈데 라면 끓여줄래? 알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걸어가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어요. 필구의 외도,
채림과의 아이, 카페와 오피스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머님이 제 돈으로 그 모든 걸 도왔다는 사실. 10년 동안 제가 죄책감에 보낸 돈, 시댁을 위한다고, 집안을 위한다고 보낸 그 돈이 남편의 배신을 키우는 데 쓰였습니다. 라면을 끓이면서 저는 다음 행동을 정리했어요. 울거나 소리치거나 당장 따지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조용히 칼을 갈 거예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이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할 일은 결정했습니다. 매달 25일마다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그 400만 원을 이번 달부터 끊는 거예요. 돈줄이 막히면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테니까요. 2025년 6월 24일 밤 11시, 저는 인터넷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자동이체 관리 메뉴로 들어가서 어머님 계좌로 가는 정기 송금을 찾았어요. 매달 25일 400만 원. 10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그 이체. 손가락이 해지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망설임은 길지 않았어요. 클릭. 자동이체가 해지되었습니다. 화면에 뜬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긴장감도 밀려왔죠.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필구가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왔어요.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나경 씨를 불렀습니다. 나경 씨, 오늘부터 조이사의 법인카드 사용을 정지해 주세요. 그리고 회사 차량 배송도 취소하고요. 대표님, 갑자기요? 조이사가 물으시면 뭐라고?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그냥 지금 당장 처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경 씨가 나간 뒤 저는 보안팀장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박 팀장님, 조필구 이사의 사무실 출입 권한을 오늘부터 제한해 주세요. 대표실, 서버실, 회계팀 구역 접근 불가로 설정하고요. 대표님,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내부 감사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모든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필구는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법인카드도, 회사 차도, 주요 공간 접근 권한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전 10시쯤 필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영아, 내 카드가 안 되는데. 지금 거래처 사람이랑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결제가 안 돼. 아, 그거요? 내부 감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지했어요. 회사 경비 처리건 확인 중이거든요. 뭐? 나한테 미리 말도 없이. 대외협력 이사시잖아요. 감사 대상이니까 당연히 사전 통보 없이 진행하는 거예요. 필구는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막아놓을 건데? 확인 끝나면 풀어드릴게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동안은 개인 카드 쓰세요. 민영아, 이게 무슨...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5일이 밝았습니다. 오전 9시쯤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민영아, 네, 어머님. 이번 달 입금이 안 됐더라? 어머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나 봐요.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그래,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민영아, 요즘 집안에 들어갈 데가 많거든. 이번 달은 좀 급한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 민영이가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집안 제사도 안 나오는데 돈까지 안 보내면 어머니가 좀 서운하지 않겠니? 제사도 안 나오는 며느리가 돈까지 안 보내면. 그 말을 듣는 순간 10년 동안 쌓여왔던 감정들이 목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어머님. 응? 새손주 엄마한테 받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5초, 10초,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움만 남아 있었죠. 민영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어머님이 제가 보낸 돈으로 뭘 하셨는지 저 다 알아요. 산후조리원 비용, 오피스텔 보증금, 카페 자금. 문채림 씨한테 보내신 거 다 알고 있어요. 너 지금 필구 씨 핸드폰에 어머님이랑 채림 씨 나눈 대화 다 남아 있더라고요. 민영이한테 돈 들어왔으니 조리원 잔금 보낸다. 카페 인테리어 비용 북하면 말해라. 이런 거요.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바빠서 명절이랑 제사 못 나간다고 죄책감 느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돈으로라도 도리를 하라고 저 그렇게 믿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제 남편 불륜녀 산후조리원비로 쓰일 줄은 몰랐네요. 민영아, 그게 아니라 이제 저 안 보낼 거예요. 한 푼도. 앞으로 필요하시면 새 손주 엄마한테 받으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채임 씨한테요. 이 며느리가 지금 시어미한테. 어머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릴게요. 어머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연달아 10번 넘게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필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영아,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이요? 엄마가 지금 울면서 전화했어. 네가 돈을 끊었다고,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이상한 소리요? 사실을 말한 건데요. 무슨 사실? 너 지금 완전히 미쳤구나. 필구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필구 씨. 저는 차갑게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집에 와서 얘기해요. 오늘 밤 8시까지 들어오세요. 안 오시면 저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무슨 다음 단계? 너 정말. 저는 다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송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표님, 준비 다 되셨어요? 네. 오늘 밤 남편이랑 대면할 거예요. 녹음은 할 생각이고요. 좋습니다. 대면할 때 주의하실 점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절대 먼저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지 마세요. 둘째, 상대가 인정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녹음하시고요. 셋째, 협박하거나 불법적인 요구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혹시 상대가 용서를 빌거나 애원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이미 한 번 배신한 사람은 2번, 3번 배신합니다. 걱정 마세요. 전 이미 결정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회사 직원들에게 공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내부 감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대외협력팀의 경비 처리 및 거래처 접대 내역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서 직원들은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는 대외협력 이사였습니다. 이 공지를 보면 자신이 조사 대상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겠죠. 저녁 7시 50분, 저는 집 거실에 앉아서 필구를 기다렸습니다. 핸드폰 녹음 앱은 이미 켜둔 상태였어요. 8시 정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필구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민영아,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가. 앉으세요. 저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필구는 주저하다가 앉았어요. 필구 씨, 문채림 씨가 누구예요? 문채림. 한강변에서 브런치 카페 운영하는 사람. 작년 12월에 오픈했고 당신이 리본 커팅식에서 함께 가위 들고 찍은 사진 SNS에 올라와 있던데요. 필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그냥 지인이야. 카페 오픈한다길래 축하해주러 간 거고. 지인이 낳은 아기 산후조리원비를 당신 어머니가 대신 내주나요? 작년 11월 당신 출장 기간에 회사 차가 매일 강남 산후조리원 앞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GPS 기록 다 남아있더라고요. 필구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민영아, 들어봐. 그건 내가 설명할게. 설명 안 들을 거예요. 대신 질문 하나만 답하세요. 저는 필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 아이 맞죠?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필구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그 순간 모든 게 확정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제 돈으로, 제가 시댁에 보낸 그 돈으로 외도 가정을 꾸렸습니다. 당신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엄마는 그냥 나를 도와준 것뿐이야. 제 돈으로요. 민영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쩌다 보니 외도했고, 어쩌다 보니 아이 낳았고, 어쩌다 보니 카페까지 차려줬다고요? 필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필구 씨, 짐 싸세요. 오늘부터 당신 여기서 나가야 해요. 이 집은 제 명이고
당신이 있을 자리는 없어요. 민영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채림이랑은 끝낼게. 아이는 뭐요? 없었던 일로 하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책임은 질게. 근데 우리까지 끝낼 필요는 없잖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요. 당신 정말 대단하네요. 10년 동안 저를 속이고 제 돈으로 다른 여자 키우고 어머니까지 공범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용서를 바라는 거예요? 민영아, 내일부터 회사도 안 나오셔도 돼요. 이사직도 해임될 거고 경비 부정 사용 거는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 받으실 거예요. 필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사까지. 너 정말 이럴 거야? 당신이 먼저 배신했잖아요. 민영아, 회사는 내가 같이 키운 거야. 내가 없었으면 거래처 확보도 못했을 거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확보한 거래처 하나도 없어요. 다 개발팀이랑 영업팀이 한 거죠. 당신은 그냥 대표 남편이라는 이유로 명함 들고 다닌 것뿐이에요. 저는 일어서서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짐 다 싸서 오늘 밤 안에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민영아, 제발, 한 번만. 필구가 소리쳤지만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서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10년 동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슬픔,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저를 이용한 배신감, 모든 게 무너지는 상실감. 하지만 눈물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제 울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싸워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필구가 집을 나간 다음 날, 저는 송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녹음 파일과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요. 대표님, 어젯밤 대화 내용 잘 녹음되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파일을 재생하며 들었습니다. 필구가 미안해라고 인정하는 부분, 어머니가 도와줬다고 말하는 부분, 모두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좋습니다. 이 정도면 외도 사실 입증은 충분해요. 이제 3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송 변호사가 화이트보드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이혼 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하는 재판상 이혼이고 위자료 청구를 포함합니다.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외도에 혼외자까지 있는 경우 통상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입니다. 다만 대표님, 재산 규모를 고려하면 상대 측에서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정당한 금액이라면 드릴게요. 둘째,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문채림 씨를 상대로 하는 소송입니다. 그건 얼마나 받을 수 있죠?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은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시어머님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정황이 있으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추가할 수 있어요. 부당이득이요? 네. 대표님이 시어머님께 보낸 돈이 결과적으로 상간자에게 흘러갔다면 그건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이득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처음으로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입증 가능한 금액만큼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오피스텔 보증금, 카페 자금. 정확한 송금 내역과 사용처를 연결해야 해요. 핸드폰 대화 내용으로 충분할까요? 1차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해서 실제 돈의 흐름을 확인해야 확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셋째는 뭔가요? 회사 자금 유용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건 민사가 아니라 형사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형사요? 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 거짓 경비 청구로 회사 돈을 빼낸 것, 이런 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소까지 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회사에서 잃은 돈은 돌려받고 싶고, 앞으로 회사의 발도 못 붙이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해임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회사 정관에 이사 해임 규정 있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주 안에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송 변호사와의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필구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점심때쯤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민영아, 제발 만나자. 얘기 좀 하자. 무시했습니다. 오후 3시 나경 씨가 급하게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대표님,
조이사 경비 처리 내역 정리했는데요. 이거 좀 보세요. 나경 씨가 건넨 자료를 보니 지난 2년간 필구가 청구한 경비가 총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영수증이 제대로 첨부된 건 절반도 안 돼요. 나머지는 거래처 접대비나 마케팅 비용이라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요. 증빙 자료 없이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갔어요? 네. 조이사가 대외협력 이사시니까, 그리고 대표님 남편이시니까 저희가 너무 느슨하게 처리했던 것 같아요. 나경 씨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나경 씨 잘못 아니에요. 제가 제대로 확인 안 한 거죠. 대표님, 이 자료 복사본 하나 만들어 주세요. 변호사한테 전달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채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라서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해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강민영 대표님이시죠? 저 문채림이에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필구 씨한테 들었어요. 대표님이 모든 걸 아신다고. 그래서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필구 씨가 기혼자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뭐요? 그래도 사귀었다고요? 아이까지 낳았다고요? 채림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 저도 피해자예요. 필구 씨가 대표님이랑 곧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회사 지분도 반씩 나눠 가지고 있어서 이혼하면 자기도 큰돈 받는다고.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회사 지분이요? 이 회사는 100% 제 명의예요. 필구 씨는 단 1%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요? 그리고 이혼하면 큰돈 받는다고요?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아요. 오히려 내야 하죠. 전화기 너머로 채림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필구 씨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채림 씨, 저한테 전화한 이유가 뭐예요? 사과받으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채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카페 대출금은 밀리고 있고 오피스텔 관리비도 못 내고 있고 아기 양육비도 필요한데 필구 씨는 요즘 전화도 잘 안 받아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대표님, 제발. 저 정말 필구 씨 말만 믿고. 채림 씨. 저는 차갑게 끊어 말했습니다. 기혼 남자 만날 때 각오하셨어야죠. 그 남자 아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셨어야 하고요. 저한테 동정심 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필구 씨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법적으로 청구하세요. 아이 양육비도 법원 통해서 받으시고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는데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슬픔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필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민영아, 뭐예요? 채림이가 나한테 양육비 각서 쓰라고 해. 매달 200만 원씩. 그래요? 법적으로 당연히 내셔야죠. 내가 지금 어디서 200만 원을 구해? 회사에서도 잘렸고 카드도 다 막혔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민영아, 제발 나 좀 도와줘. 이러다가 나 죽어. 죽지 마세요. 법적으로 책임질 거 많이 남았어요. 민영아. 저는 다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 앞에서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쳐놓았어요. 오늘 한 거는 조필구 이사의 해임 건입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대표님, 갑자기 무슨... 조필구 이사는 지난 2년간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고 허위 경비 청구로 회사에 3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또한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급여와 각종 복리후생을 받았습니다. 저는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GPS 기록, 거래처 확인서, 모든 것이 필구의 거짓말을 증명했어요. 이에 근거하여 정관 제32조에 따라 조필구 이사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이사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대표님, 이건 개인적인 문제랑 섞인 거 아닙니까?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회사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에요. 조 이사가 제 남편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해임됐을 일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1명, 2명, 결국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필구 이사 해임이 의결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필구에게 공식 해임 통보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날 저녁 필구가 회사 앞에 나타났어요.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조필구 이사님이 로비에 계신데요.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서 못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두세요. 들여보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필구가 로비 출입구 앞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초라해 보였습니다. 10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아니, 애초에 그 사람은 존재하기나 했던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님이었어요.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문자가 왔습니다. 민영아, 어머니 좀 만나자. 제발. 삭제했습니다. 그날 밤 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상대 측 변호인에게서 연락 왔어요. 벌써요? 네. 조정을 제안하더군요. 이혼은 협의로 하되 위자료는 양측이 양보하자고. 거절하세요. 예상했습니다. 그럼 재판으로 가는 거죠? 네. 법정에서 봅시다. 알겠습니다.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의 결혼이 무너지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어요. 하지만 그 잔해를 정리하는 데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법원에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한 지 일주일 후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2025년 7월 중순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필구가 변호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해 보였어요. 정장도 예전처럼 빳빳하지 않고 구겨져 있었죠.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 청구 취지를 진술하세요. 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8천만 원과 회사손실금 3억 2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필구 측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일시적인 실수를 인정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과도합니다. 특히 회사 손실금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지출이었으며. 업무상 필요요? 송 변호사가 끊어 말했습니다. 유아용품 구매, 산후조리원 방문, 브런치 카페 인테리어, 업체 결제가 어떻게 업무상 필요입니까?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한 소명 자료가 있습니까? 그건. 필구의 변호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해당 지출에 대해 일부 사적 사용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3억이라는 금액은 과장된 것이며 과장이 아닙니다. 송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지난 2년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경비 청구 내역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실제 거래처와 대조 확인한 결과 약 70%가 허위 청구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원고 측, 이 자료들 모두 제출하시죠. 네. 재판장님, 첫 번째 변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필구가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민영아, 잠깐만. 송 변호사님. 저는 송 변호사만 보며 걸었습니다. 대표님, 상대 측이 이러다 조정 신청 다시 할 것 같은데요. 거절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니 윤하경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재판 어떻게 됐어요? 잘 진행되고 있어요. 나경 씨가 정리해준 자료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대표님, 나경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좀 돌고 있어요. 조이사랑 이혼 소송 중이라는 거요. 알아요. 어차피 숨길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대표님 힘드시죠? 나경 씨의 눈빛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 시원해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대표님 정말 강하세요.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날 저녁 채림에게서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아이 양육비 청구였어요. 필구를 상대로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문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필구는 이제 어디서 돈을 구할까요? 회사에서 잘렸고 제 돈도 끊겼고 어머님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을 텐데요. 다음 날 어머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영아,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만나자. 제발. 처음으로 어머님이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변론 기일. 이번에는 문채림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권 때문이었어요. 채림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송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 문채림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 혼외자를 출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배우자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입니다. 채림의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조필구 씨로부터 이혼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를 믿었습니다. 고의적인 불법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고의가 아니라고요? 송 변호사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피고 문채림과 조필구, 피고의 메신저 대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표님, 아내 모르게 조심하자. 우리 관계 들키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기혼자인 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겁니다. 채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또한 피고 문채림은 조필구의 어머니 배옥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았습니다. 송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배옥자 명의 계좌에서 문채림 계좌로 이체된 내역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1,800만 원이 송금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 돈의 출처가 원고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송 변호사가 제 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매달 25일 시어머니 배옥자에게 400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배옥자가 문채림에게 송금한 날짜는 대부분 원고의 송금 직후입니다. 또한 조필구, 피고와 배옥자, 문채림 세 사람의 단체 채팅 내용을 보면 송 변호사가 필구 핸드폰에서 캡처한 대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민영이한테 돈 들어왔으니 조리원 잔금 보낸다. 카페 인테리어 비용 부족하면 말해. 이런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채림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필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피고 측 반박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필구의 변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변론도 우리 측 우세로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채림이 저를 가로막았어요. 대표님, 비켜주세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속은 거예요. 필구 씨가. 채림 씨.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속았든 안 속았든 저한테는 상관없어요. 당신은 기혼 남자와 관계를 맺었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저도 아이 키워야 해요. 혼자서. 그건 필구 씨한테 받으세요. 저한테 동정심 구하지 마시고요. 저는 채림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필구가 뒤쫓아왔어요. 민영아, 민영아.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필구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 떼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영아,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회사도 잘렸고 채림이는 양육비 내라고 하고 엄마는 나 때문에 병원 다니고. 그래서요? 도와줘. 제발. 우리 10년을 함께 했잖아. 저는 필구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10년을 배신했잖아요. 민영아, 더 이상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법정에서 봅시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필구가 주차장 한가운데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초라하고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그는 스스로 선택했고 그 결과를 받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회사로 돌아오니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조이사 빈자리를 어떻게 할까요? 대외협력 업무가 공백 상태인데요. 영업팀장한테 임시로 맡기세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대외협력팀은 영업팀에 통합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회사 내부 감사를 정례화할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대표실 창문 앞에 섰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제가 6년 전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이 회사. 밤을 새워가며 키운 이 회사. 필구는 자신이 이 회사를 함께 키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저 제 옆에 있었을 뿐이었어요. 진짜 일은 직원들이 했고, 진짜 결정은 제가 했고,
진짜 책임도 제가 졌습니다. 필구는 그저 대표 남편이라는 타이틀로 명함만 들고 다녔을 뿐이에요. 이제 그 허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온전히 저의 회사를 되찾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송 변호사였어요. 대표님, 금융거래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배옥자 계좌에서 문채림 계좌로 간 돈이 총 2,300만 원으로 확인됐어요. 처음 저희가 확인한 것보다 500만 원 더 많네요. 2,300만 원. 네. 이 금액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측에서도 확인이 왔는데요. 특실 비용 1,200만 원 중 300만 원이 배옥자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럼 총 2,600만 원이네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보낸 돈 중 일부만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았겠죠. 하지만 적어도 입증 가능한 금액만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서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10년 전 필구와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어요. 설레었죠. 사랑했고요. 하지만 그게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걸까요?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끝났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저는 와인 잔을 들어 창밖을 향해 들어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혼잣말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진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2025년 8월 초 세 번째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배옥자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어머님을 보니 처음으로 마음 한편이 흔들렸습니다. 많이 수척해 보이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억눌렀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재판장이 배옥자를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증인, 선서하세요. 어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선서문을 읽으셨습니다. 송 변호사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께서는 2015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원고로부터 매달 400만 원을 받았습니까? 네. 그 돈을 무엇에 사용하셨습니까? 생활비로 썼습니다. 생활비요? 증인은 혼자 사시는데 한 달에 400만 원이 모두 생활비로 나갔습니까? 그게 집 수리도 하고 병원비도 나가고. 증인,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송 변호사가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이건 증인의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금융거래 조회 결과 확보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액이 문채림 씨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10월 28일 원고로부터 400만 원 입금된 다음 날, 증인은 문채림 씨에게 1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11월 26일에도 마찬가지로 원고 입금 다음 날 200만 원을 송금했고요. 이게 생활비입니까? 그건. 그리고 강남 소재 산후조리원에 300만 원을 직접 입금하신 것도 확인됐습니다. 증인의 손주가 그 조리원을 이용했죠? 어머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인, 원고에게 받은 돈으로 아들의 혼외자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증인, 대답하세요. 재판장이 독촉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필구가 그 여자랑 아이를 낳았는데 나더러 어쩌라고요. 손주잖아요. 내 손주를. 그래서 며느리 돈을 몰래 빼돌린 겁니까? 민영이가 바빠서 집안일 못 챙기니까 돈으로라도 도리를 하라고 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 돈을 제사나 집안 살림에 쓰셨으면 잘못이 아니었겠죠. 송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며느리를 속이고 그 돈으로 아들의 불륜을 도왔습니다.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냥 우리 아들이 힘들어하니까. 어머님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은 원고를 의도적으로 기만했고 원고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방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동불법 행위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어머님이 증인석에서 내려오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영아. 어머님이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은 필구의 신문 차례였습니다. 필구는 피고석에 앉아 선서를 했어요. 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피고는 언제부터 문채림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까? 2023년 봄쯤입니다.
그럼 약 2년 동안 원고를 속인 거군요. 네. 그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회사 이사 자리를 주고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피고는 그 카드로 무엇을 구매했습니까? 거래처 접대도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것들도, 유아용품도 업무상 필요한 겁니까? 필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산후조리원 방문도 업무상 필요한 겁니까? 브런치 카페 인테리어 업체 결제도요? 아닙니다. 그럼 회사 돈을 사적으로 이용한 거 맞죠? 네. 피고의 어머니 배옥자가 원고에게 받은 돈을 문채림에게 보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채림이가 임신했을 때부터요. 제가 엄마한테 부탁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피고가 직접 부탁했다고요? 네. 제 돈으로는 부족해서 엄마한테 민영이가 보내는 돈 좀 써달라고. 필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원고 몰래 원고의 돈으로 외도 상대와 혼외자를 키운 겁니까?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죄송하다는 겁니까? 민영이한테. 필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보지 않았어요. 민영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쩌다 보니. 피고. 재판장이 끊어 말했습니다. 지금은 변론 중입니다. 감정적인 발언은 삼가세요. 필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신문이 끝나고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최종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이 파했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어머님이 저를 가로막았어요. 민영아, 어머니 좀 보자. 비켜주세요. 민영아, 제발.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도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물을 줄은 몰랐어. 어머니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뭘 물어본 줄 아세요? 어머님이 제 돈으로 남편 불륜녀를 도왔는지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아셨죠. 직접 부탁까지 받으셨으니까요. 민영아, 10년 동안 저한테 죄책감 심어주시면서 제사 못 나오니까 돈으로 도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셨으면서도요.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어. 손주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손주 엄마는 제 남편 빼앗아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걸 도와주셨고요. 민영아, 그래도 우리 10년 동안 저를 이용하셨잖아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법정에서 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한테 가족이라고 하지 마세요. 민영아. 어머님이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송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재판 아주 잘 풀렸어요. 필구 씨가 직접 인정했으니 이제 위자료랑 손해배상은 거의 확정이에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다음 주 최종 결론 준비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최후진술 준비해 주세요. 최후진술이요? 네. 재판장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필구에게, 어머님에게, 채림에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나에게, 10년 동안 죄책감을 느꼈던 나에게, 10년 동안 가족의 평화를 위해 희생했던 나에게, 이제 그만해도 돼.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최후진술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감정적이지 않게, 하지만 진실되게. 제가 느꼈던 배신감, 상실감,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일어서겠다는 결의. 다 적고 나니 밤 1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판교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속 어딘가에 제 회사도 있었습니다. 제가 맨손으로 일궈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세운 제 회사. 필구는 자신이 그 회사를 함께 키웠다고 믿었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저 혼자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혼자 지켜낼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채림이었어요. 대표님, 저예요. 통화 가능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 재판 봤어요. 필구 씨 어머니가 증언하는 거. 그래서요? 저도 이용당한 거였어요. 필구 씨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채림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채림 씨, 저한테 왜 전화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진심으로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과받고 싶지 않아요. 대표님, 제발. 채림 씨도 선택했잖아요. 귀여운 남자와 관계를 맺기로. 그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카페는 망해가고, 아기는 키워야 하고, 필구 씨한테 양육비 받으세요.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예요. 필구 씨는 이제 돈이 없어요. 회사에서도 잘렸고,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전화를 끊으려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채림 씨, 다음부터는 사람 잘 만나세요. 거짓말쟁이 피하시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 끝이 보였으니까요. 곧 모든 게 정리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온전히 저의 인생을요. 2025년 8월 말, 최종 결론 기일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필구와 채림, 그리고 어머님까지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각자의 변호인 옆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3개월 전만 해도 이들은 한편이었습니다. 함께 저를 속이고 제 돈을 나눠 쓰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필구는 채림의 양육비 청구에 시달리고 있었고, 채림은 어머님에게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처지였으며, 어머님은 며느리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마지막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최종 변론하세요. 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피고들은 10년간 원고를 조직적으로 기만하고 착취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피고 조필구는 배우자로서의 신의를 저버리고 외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세운 회사의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피고 문채림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고 재산상 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증인 배옥자는 며느리의 신뢰를 이용해 그 모든 불법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다음을 청구합니다. 첫째, 피고 조필구와의 이혼 및 위자료 8천만 원. 둘째, 피고 조필구의 회사 자금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3억 2천만 원. 셋째, 피고 문채림의 대한상간자 손해배상 5천만 원 및 부당이득 반환 2,600만 원.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피고 측 최종 변론하세요. 필구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피고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과도합니다. 피고는 현재 무직 상태이며 피고가 무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이용해서 해임된 거잖아요. 그건 자업자득 아닙니까? 재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원고 측, 피고 측 결론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필구의 변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1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했으며 그 기간 동안 원고의 회사 성장에도 기여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재산분할요? 송 변호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한다고요?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혼인 기간이 10년이고 피고도 회사 업무에, 피고가 회사에 기여한 바가 무엇입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필구의 변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원고 측 최후 진술 있으면 하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준비한 노트를 펼쳤지만 결국 보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재판장님,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시댁 행사에 자주 못 갔고, 그게 미안해서 매달 돈을 보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이 제 남편의 외도를 돕는 데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님이 제 등 뒤에서 그 돈을 다른 여자에게 보낼 줄은 몰랐어요.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배신당했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제가 믿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에. 저는 필구를 쳐다봤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10년 동안 당신은 저를 이용했을 뿐이에요. 제 회사, 제 돈, 제 신뢰, 모든 걸 이용했습니다.
필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쳐다봤어요. 어머님, 저는 진심으로 효도하고 싶었어요. 바쁜 며느리지만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 마음을 이용하셨어요.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채림을 쳐다봤습니다. 채림 씨, 당신도 선택했잖아요. 귀여운 남자와 관계를 맺기로.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채림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재판장을 향해 돌아섰어요. 재판장님, 저는 제가 잃은 것을 되찾고 싶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 존엄입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세운 회사를 지키고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이 사람들과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청구한 금액은 제가 입은 피해에 비하면 적습니다. 10년간의 배신, 잃어버린 신뢰, 무너진 가정, 이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재판장님, 정의로운 판결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피고 측 최후 진술 있습니까? 필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필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영이한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필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다 거짓말은 아니었어. 나도 너를 피고. 재판장이 끊어 말했습니다. 감정적인 발언은 삼가고 재판과 관련된 진술만 하세요. 필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판장이 선언했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은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어머님이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민영아, 제발. 어머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2주 후에 판결 나오면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민영아,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더. 어머님, 기회는 10년 동안 매달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저는 어머님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2025년 9월 15일, 판결 선고일. 법정에 다시 모인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앉았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조필구와 원고 강민영의 혼인관계를 해소한다. 피고 조필구는 원고에게 위자료 7,500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조필구는 원고에게 회사 자금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2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문채림은 원고에게 상간자 손해배상금 4,500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문채림은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금 2,600만 원을 지급하라. 모든 청구가 거의 다 인용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송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돈 회수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상대방 경제 사정을 봐서 분할 납부가 될 수도 있고요. 괜찮아요.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겼다는 것, 정의가 승리했다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데 필구가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를 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6년 3월, 저는 판교 신사옥 준공식에 서 있었어요. 10층짜리 새 건물. 제 회사의 이름이 크게 붙어 있는 그 건물. 직원들이 모두 모여서 박수를 쳤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성과예요. 감사합니다. 나경 씨가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조이사가 보낸 돈 오늘 첫 입금됐어요. 500만 원이요. 그래요? 잘 됐네요. 3억이 넘는 돈을 분할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필구는 이제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고 있었고, 그중 일부를 제게 보내고 있었죠.
채림도 카페를 정리하고 일반 회사에 취직했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분할 납부 중이었고요. 어머님은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저는 새 대표실로 올라갔어요. 넓고 밝은 사무실. 큰 창문으로 판교 테크노밸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노인 가족 사진 액자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회사 성과를 담은 상패들이 놓여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거래처 대표였어요. 강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신사옥 정말 멋지더군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다음 주에 계약 건으로 미팅 하나 잡으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일정 조율해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던 제 회사. 남편이라는 이름의 짐을 끌어안고 시댁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지고 달려왔던 그 시간. 이제는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서 있었어요. 온전히 제 힘으로, 제 이름으로.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저녁 무렵 나경 씨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회식하실 거죠? 당연하죠. 준공 축하 회식인데. 좋아요. 그럼 6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나경 씨가 나가고 저는 잠시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이 서랍 속에 있었어요. 필구와 제가 웃고 있는 사진. 한참을 바라보다가 저는 그 사진을 꺼내서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지지직. 사진이 잘게 찢어지는 소리. 그 소리와 함께 정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새로운 건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쓰는 진짜 제 인생의 첫 페이지가